신임 SH수협은행장이 수협은행이 받은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서울 마포사옥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벤처 창업에 도움이 되는 혁신밸리로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가 최근 5년 새 7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가 LTE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충돌을 예방하고 해상을 감시하는 해상안전 솔루션을 선보이고 해상안전 분야를 선도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지난 반년간 공석이던 SH수협은행장 자리에 이동빈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올랐습니다. 이 신임 행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수협은행이 받은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SH수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빈 신임 행장이 최우선 과제로 공적 자금의 조기 상환을 꼽았습니다. 먼저 최우선 과제로 공적 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고업인 전체의 자긍심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장은 1차적으로 재임 기간 중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배당금 송금 인정을 추진해 연평균 약 3천억 원의 세전 단기 순이익을 시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국제통화기금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 일반 상업은행과 동일한 체제로 변화됐다며 국제결제은행 비율과 자산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수협은행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협은행은 2027년까지 총 1조 1,6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애초 내년부터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786억 원의 세전 단기 순이익을 낸 데 힘입어 올해 3월 127억 원의 공적 자금을 처음으로 갚았습니다. 이 행장은 수협은행의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추진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체 여신 중 30%가 안 되는 수협은행 소매금융 여신 비중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프라이빗 뱅킹과 웰스 매니지먼트 등 업무 관련 전문성을 배양하고 모바일 영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방 이전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12년부터 서울 마포사옥 매각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매각 시도가 매번 실패로 끝나 결국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매각이 추진됐던 신용보증기금의 서울 마포사옥이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혁신밸리 조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신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대부분의 사무실을 마포사옥에서 대구로 옮겼고 현재는 남아있는 영업조직이 3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 작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지난 4월까지 총 15차례의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5년이나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마포사옥은 신보의 잔류부서가 사용 중인 일부 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신보 마포사옥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마포 일대 한가운데 있어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매각 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액도 1,01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노른자 땅에 위치한 건물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신보 관계자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큰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건물을 벤처 창업과 성장 과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시설로 만들 구상을 세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여의도 금융기관과 묶어 마포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신보는 일단 매각 작업을 중단하고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활용 방안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보는 매각 방식을 변경해서라도 마포 사옥 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에 징수하는 이른바 죄악세가 최근 5년 새 7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정부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있는데 서민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 말 그대로 술, 담배, 도박 등 건강과 가정, 환경을 해치는 제품에 일종의 벌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 5,803억 원. 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악세 부과 규모는 2012년 11조 2,805억 원, 2013년 11조 3,404억 원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죄악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배세. 총 12조 3,604억 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정적인 것들의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간접세라는 점입니다. 간접세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이 적든 많든 똑같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겁니다. 죄악세가 정부의 손쉬운 세수 확충에 이용되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양과 흡연 방식이 일반 담배와 흡사하지만 연기 대신 수증기를 내뿜는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 늘어나고 서민 부담은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요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묘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해상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통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KT가 선박 충돌을 예방하고 해상을 감시하는 등 안전 솔루션을 LTE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선에 불이 난 상황. 선박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자 해상통합감시장치 KT 스카이쉽이 조난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와 모바일 감시 플랫폼을 통해 조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출해냅니다. 주변 선박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알람이 울립니다. 카메라에서 근접 선박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해무가 심해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 실시간 지능형 영상보건 시스템으로 가시거리를 확보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사고의 85%가 소형 선박에서 발생합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장애물과 선박 위치 등을 확인하는 레이더나 소나 같은 장비를 활용해 충돌 사고에 대비하지만 소형 선박은 값이 비싸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구축 비용으로 선박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마린 내비를 개발했습니다. 레이더나 소나와 같은 고가의 장비 대신 이 LTE 기반의 카메라 몇 대로 선박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해상안전 솔루션은 육지부터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까지 LTE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기지국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특허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수평 배열 안테나까지 추가를 해서 커버리지를 확대하였습니다. KT는 내년부터 토탈 해상 안전 플랫폼에 박차를 가해 해상 안전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어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유사하게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발표 전부터 은행주와 건설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부터 오늘까지 은행주와 건설주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DTI, 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주와 건설주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전날보다 무려 3.94% 오른 48,750원에 마감됐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2%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도 전체 은행주는 어제보다 1.76% 상승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성건설은 어제 12% 이상 올랐고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이 4% 이상, 대림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건설주는 0.63% 상승 마감했고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은 3% 이상, 현대산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주택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졌음에도 은행주와 건설주가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덕분입니다.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악재는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고 정부의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에서 제시한 2021년 말까지의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추계치 8%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이 은행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주와 은행주 모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주가 하락을 막은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은행주의 경우 일각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정부의 기조가 이어지면 은행의 수익률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은행주가 부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어제 정부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빚을 내 추가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경우 언제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으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는 빠져나가고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조성되고 있다고요? 네. 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면 수억 원의 웃돈이 형성되기도 하고 집값을 과도하게 올려놓기도 하는 등 문제가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투기 수요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본 겁니다.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으로 지정돼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서울,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LTV와 DTI가 모두 30%로 낮아졌고요. 경기도 하남, 고양 등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에 DTI 40%로 대출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신 DTI, DSR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주택을 담보로 새로 돈을 빌리는 게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다주택자와 다중채무자를 옥죄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청약시장에서도 투기 수요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청약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이 청약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는데요. 정부는 8.2 대책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으로 강화했고요. 대신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에서 투기 과열지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75%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으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12사 가계부채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가 각각 80%,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금융권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을 찾아야 하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분양단지에선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에겐 기회인데요. 미분양 물량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주택자들은 언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일단 올 연말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파리 대책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업계에선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또 미처 처분하지 못한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가격을 낮춘 매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주택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특히 여신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기보다는 자금 운용 능력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한 세금 강화책에다 또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금보다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 조정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매수자들이 노려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리한 대출을 피해야 한다는 건 역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데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드는데 이게 실수요자들은 상관이 없나요? 네. 자, 무주택 수요자라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DTI 60%,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권을 고집하지 말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을 눈여겨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달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업 등록을 유도할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내용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요.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부담이 된다면 정부의 공적 임대주택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연 17만 가구씩 총 85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시장 대처 방안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64.9%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 2천 명, 파견, 용역은 10만 3천 명입니다. 또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 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 명을 추가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 기간제 5만 1천 명, 파견 용역 2만 3천 명 등 7만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내 주요 재벌그룹의 오너일가가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의 가치가 무려 1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경영성과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0대 그룹 가운데 상장 계열사를 보유한 89개 그룹 오너 일가 704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47개 그룹 164명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오너 일가 4명 가운데 1명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셈으로 담보 가치는 총 12조 6,3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보유 주식 가치의 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의 주식 담보 비율이 15.2%로 부모 세대의 2배 수준인데다 1년 새 3.5%포인트나 높아져 증여나 가업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매에 참여했다가 실수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규모가 매년 평균 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미리 낸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100건 중 6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몰수된 입찰 보증금 건수는 1만 7,938건으로 전체 경매의 5.8%를 기록했습니다. 몰수된 보증금은 3,400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액의 입찰 보증금을 미리 내는데 낙찰된 후 경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서울의 서민층 중 강남권에 사는 20에서 30대가 내는 월세는 평균 47만 원으로 종로 등 도심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노인층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 등의 보증금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비슷했으나 월세는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월세를 내는 계층과 지역은 동남권의 2030 세대로 평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는 47만 원을 냈습니다. 제일 적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4만 원을 내는 도심 60대 이상과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미국 경영저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 공동 실시한 2017년 글로벌 CEO 경영평가에서 세계 20위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늘 총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채권은 3년 만기 고정금리 4억 달러와 5년 만기 고정금리 10억 달러, 5년 만기 변동금리 6억 달러로 구성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19 대책과 8.2 대책에 이어 내년부터 신총부채 상환 비율을 도입하면 신규 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누적 32.4%, 4,33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오는 11월에서 12월 경기도에서 47개 단지 총 5만 496가구의 역대 최다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쳤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스했고요. 하늘도 맑아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 예보 없습니다. 역시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 정체하고 축적되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으니까요.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서울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속초 울진 9도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강릉 울진 2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은 부산 22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고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전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모처럼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없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